네, ESG 경영의 이해 이노스셜랩 유승건입니다. ESG 경영의 이해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인권 경영과 공급 사슬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권보다는 돈, 즉 수익이 앞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이나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권 경영의 원칙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권 경영은 나이키,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이 나이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인권 경영의 이해와 공급 사슬망의 인권 경영 관리에 대해서 나이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인권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이키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1990년대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이런 IT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지만 90년대만 해도 이 나이키라고 하는 기업들이 세계 초인류 기업이었는데요. 이 나이키가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아동과 노예 노동의 마스터가 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996년 3월 28일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 매거진의 이 사진과 그다음에 Six Cents an Hour라고 하는 아티클이 실립니다. 나이키의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파키스탄의 11살짜리 튀르크의 소년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실렸냐면 미국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골을 넣기 위해 운동장을 뛰어놀고 있을 때 파키스탄의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시간당 6센트, 즉 우리나라로 치면 한 70원, 80원 되는 이런 아주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작은 돈을 받고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이 발표가 이 언론이 보도되자마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난리가 나서 막 기자들이 나이키의 본사로 찾아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이키가 아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나이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는 이야기죠. 나이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 이 기사를 보면 사진은 나이키가 나왔지만 그 뒤에 아디다스나 푸마나 다른 기업들도 그 제조사에서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왜 우리 회사만 그러느냐. 아디다스도 그렇고 푸마도 그렇고 다른 의류산업도 다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왜? 이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 멀리 파키스탄에서 우리는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3차 협력 업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와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니다. 즉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랑 계약 관계도 있지 않은 3차, 4차 협력 업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구나. 나이키가 협력업체니까, 3차, 4차 협력업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이런 대학생들이 나이키 본사를 찾아가서 나이키의 중요한 매장을 찾아가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정말 나쁜 회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산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키가 이제 실제로는 해결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이키의 96년 사건을 추적한 보도 매체가 있었는데 바로 뉴욕타임즈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대표적인 세계적인 언론사인데요. 이 뉴욕타임즈가 1997년 3월 28일 즉 나이키의 아동노동 보도가 있었던 바로 1년 후에
이 보도를 냈습니다. 나이키 공급업체의 여성 노동자 학대 사건을 보도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베트남 나이키 신발 공급업체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56명이 작업 중에 규정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섭씨 50도 가까운 공장에서 외부에서 벌을 섰고 이 중에 12명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이키가 1차 아동노동 사건 때 발뺌을 한 이유가 우리 회사랑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그러면 직접 계약한 회사의 인권이나 노동이 잘 보장되고 있을까를 추적을 한 거죠. 취재를 해봤더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고 나이키는 이번에는 발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다. 관련자를 파면 조치했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고 물이 엎질러진 상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96년부터 나이키 불매 운동이 Just Do It 하는데 막 아이들을 거의 뭐 나이키를 가지고 때리는 이런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는 이런 어떤 만화가 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키 본사 저기 애틀랜타에 있는 나이키 본사인데요. 그 본사 매장에 나이키 직원의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이 와서 플랜카드를 내세워서 이렇게 그 시위를 하게 했는데 그 시위의 내용을 보면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엄마, 즉 나이키에서 일하는 엄마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하니까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이키 불매 운동을 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이키는 어떻게 아동 노동의 마스터다, 아동 노동의 최다 이렇게 최고로 나쁜 회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98년 5월에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가 이래서는 이렇게 미래 소비자인 아동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나이키를 싫어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제품은 노예 임금, 강제 초과 근무, 자의적인 학대와 동의어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이키는 앞으로 모든 공장에 즉 우리 회사와 계약한 회사뿐만 아니라 계약하지 않은 모든 전 과정, 우리가 앞에 ESG 개념을 배울 때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이 이 전 과정으로 확산된 계기가 바로 이 나이키의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생산 협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 CSR 팀을 신설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이 우리 회사의 법인이라고 하죠. 이 법인 또는 우리 회사에 직접 계약한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회사에게 사회환경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이키의 사건을 통해서 확산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 경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인권 경영의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8년에 유엔이 인권 선언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즉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된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48년 유엔 인권 선언에서 선언한 바인데요. 이것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이 돼서야 굉장히 오랜 이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2011년에 유엔이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지금 그 인권 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그리고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인데요. 이것을 보면 첫 번째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이것과 연루되어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사업 관계에서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예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가치사슬에 대한 얘기죠. 특히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제3세계 국가와 지역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활동을 취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이 공급사슬망, 즉 어떤 제품과 물건을 만들 때 이 제품의 공급사슬망 전체에 이런 인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6대 주요 이슈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 노동의 문제, 두 번째는 노예 노동, 강제 노동이죠. 그래서 자유가 속박된 비자발적인 노동,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 그리고 신체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개인이 회사를 혼자 상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력체를 만들어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체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결사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기업의 인권 침해 6대 주요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공급사슬망에 대한 인권 경영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있는데요. 이 이유가 공급사슬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운영이라든지 자회사 및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즉 파악한다는 거죠. 방지하고 종결하고 완화 및 책임질 실사의 의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실사라는 것이 뭐냐? 실제적으로, 잠재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잠재적,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방지 또는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또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EU에서 한 게 왜 우리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지만, EU에 제품을 파는, 시장에 진출한 그런 기업이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부품업체, EU의 자동차 회사들의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EU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 지침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장 우리나라도 이제 해당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또 인권 실사 지침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나이키의 아동노동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인권 경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아동노동, 노예노동의 마스터로 전락했다가 다시 노예노동의 마스터에서 공급망 인권 실사의 마스터로 거듭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키가 첫 번째로 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나이키에만 생산협력업체들이 납품하는 게 아니라 생산협력업체들은 나이키에도 납품을 하고 푸마에도 납품을 하고 아디다스에도 납품을 하니까 나이키만 어떤 인권 경영 원칙을 딱 제시한다고 해서 그거는 나이키의 문제인 거고 우리는 다른 데 납품할 때는 이걸 지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페어 라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공정 노동 협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이키를 비롯해서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던 그런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도 보이겠지만 이 나이키와 파타고니아가 이 페어 러버 어소시에이션 FLA라고 하는데 이 FLA를 창립하는 것을 주도해서 이 창립을 주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어떤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갑질하지 않도록 이 나이키나 푸마나 파타고니아 같은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원래 글로벌 대기업도 이 FLA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생산협력업체들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FLA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들은 이 원칙을 공동으로 지키기로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환경과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 그래서 협회 방식을 한 거죠. 이게 이 지속 가능 경영에서 어소시에이션 또는 얼라이언스 이런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략을 펼친 것도 바로 이 나이키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LA 같은 경우는 책임 구매 원칙과 책임 생산 원칙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 구매 원칙은 뭐냐면 구매하는 사람, 즉 나이키나 파타고니아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 같은 구매하는 기업이 우리 생산협력 업체한테 지켜야 될 그런 원칙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또 생산하는 이런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에 있는 업체들이 나이키나 또는 뭐 푸마, 아디다스의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생산하는 원칙, 양쪽 원칙들을 같이 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그 ESG에도 최근에 이제 갑질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매하는 이런 대기업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 중소협력업체들한테만 지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는 쪽도 지키고 생산하는 쪽도 지키는 이런 형식의 양쪽의 균형 있는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책임 생산 원칙에는 정말 법적으로 우리가 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갑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책임 생산이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 교육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반대로 책임 구매 원칙에서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사장, 대표자들이 정말 이런 책임 있는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양쪽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 FLA의 원칙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그것보다 그거 뭐 FLA의 그 원칙들이 잘 짜여져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보다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이키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 이 지속 가능 경영을 이루는 그런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또 공급업체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 나이키와 협력업체들이 함께 지켜야 될 표준 제시인데요. 51개의 실행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요. 실행 방법과 이것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실사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5대 원칙은 안전, 지속 가능성, 존중, 실행, 공정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특히 인권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96년에 나이키의 아동 노동 보도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 금지와 성평등을 이루고 또 정당한 보상을 하고 또 모니터링 및 계속 개선을 하는 이런 5가지 인권 경영의 원칙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코드 오브 컨덕트를 통해서 뭐 근로자 존중은 어떤 식으로, 자발적 재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강제 노예 노동 금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이키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검색을 하면 한글로 잘 번역된 내용들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시면 공급 사슬망에 있는 협력업체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강제 노동, 뭐 수감자 노동의 금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최소 근로 연령 나이키는 16세.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미만의 이런 그 근로자들은 근로시키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이렇게 나이키의 코드 오브 컨덕트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원칙을 잘 지킨 기업들을 평가합니다.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FLA의 원칙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기업은 글로벌 리더, 골드 레벨, 그 다음에 실버, 브론즈, 그 다음에 옐로우, 레드라고 하는데 기준선이 브론즈입니다. 동메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동메달에 해당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버나 골드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해 나오고 있고요. 대신 옐로우나 레드, 우리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데, 그렇게 경고를 얻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2년 또는 3년 내에 개선을 해야지만 다시 나이키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보고서 발간을 해서 작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골드인 업체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실버인 업체가 결국 한 뭐 10개 정도 되고 대부분의 업체는 브론즈 동메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하고 지금 뭐 옐로나 레드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11개, 20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Sustainable Sourcing, 지속 가능한 그 구매라고 해서 발표를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지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우리 나이키에 공급하는 여기 태국 지도가 나와 있는데 나이키에 공급하는 기업이 태국에는 31개가 있고 이 31개에는 어떠한 몇 명의 뭐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임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노동 환경과 또는 이런 코드 오브 컨덕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잘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이키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지도를 공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이키와 함께 FLA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던 파타고니아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FLA의 원칙을 넘어서서 이 공정무역의 단계로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노동 환경이 가장 열악한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 의류 산업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 아동노동 문제,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고요. 96년 사진이 아니고 2018년, 19년, 20년 사진입니다. 여전히 모카를 따는 곳에서 실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리고 스리랑카나 인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에서 의류 공장에서 아동노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2013년 방글라데시, 우리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브랜드의 옷을 만들던 이 공장에서 이 공장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던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인권적인 문제도 매우 열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요. 그 싼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아동과 여성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조건 싼 옷만 좋아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 생산협력 업체가 이 공정 노동이라든지 공정 무역에 함께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장에 첫 주문을 하기 전에 그 공장에 사회 환경 책임팀을 보내서 생산 환경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팀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공장과 계약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문을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 아예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과 단순히 우리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 어떤 오래가는 제품이 아니라 잘 만드는 제품이어야 되는데 그 잘 만드는 제품이 이런 사회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사회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그 협력업체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어가야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원자재, 공급자 수도 줄이고 봉제업체도 가능한 하던 사람과 거래하는 게 좋다. 즉 오랫동안 물건을 싸게 만들어준다고 그곳에 금방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래해서 상호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타고니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는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우리가 공급업체로 협력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와 퀄리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소셜과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인권과 법을 잘 지키느냐, 임금과 근로시간을 잘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잘 공개하느냐, 환경으로는 환경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바로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적인 측면에서 만족시켜야지 우리가 협력업체로서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정무역, 우리가 페어 트레이드 서티파이라고 하는데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공정무역 인증기관의 모인 기금은 이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돈을 더 주게 되거든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돈을 공장의 사장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줘서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FLA, 그래서
이런 FA에 속한 기업들의 퍼센테이를 점점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에 참여한 기업들도 전체 기업의 지금 한 30%까지가 FLA보다 수준이 높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의 인증의 기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차별적인 고용 노동 조건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 노동 금지를 하고, 강요된 노동 금지를 하고, 단체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인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공정무역의 최저 가격을 준수하고 공정무역의 프리미엄, 즉 장려금을 주어서 이 장려금들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노동자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영역에서도 농약의 사용에 대한 사용 기준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파타고니아는 지금 파타고니아 자체의 환경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쓴 책 중에 넥스트 CSR 파타고니아라고 한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대만 노동부 장관을 맡는 파타고니아 부사장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파타고니아 부사장이 대만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게 각 개별 기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예 이 파타고니아 부사장이 대만의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대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즉 대만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만의 의류업체에서 굉장히 힘든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 개별 회사의 사장이 노동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건의할 정도로 파타고니아는 이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네 번째를 요약하면요. 인권 경영, 그다음에 꼼꼼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권 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권 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글로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침해 6대 이슈, 우리 아동 노동이라든지 강제 노동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 차별이 존재한다든지, 또는 결사의 자유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이슈와 문제가 우리 회사 및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 특히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사의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급사슬망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나이키만 하더라도 거의 3,000개 기업이 나이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혼자 그냥 선언만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협력업체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 같이 우리가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는 이런 나이키나 푸마나 아디다스나 파타고니아, 이런 산업계가 협력을 하고, 동종업계가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급사슬망에 있는 그런 공장들, 작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공정노동협회와 같은 FLA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회원을 가입하고, 그 회원을 가입한 것에서 서로 간에 평가를 해서 정말 잘하는 기업, 또 못하는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은 지원을 하고 못하는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원칙을 수립하고 상호협력 약속을 체결하고 또 인권 역량에 대한 실사평가 개선을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 인권 경영 문제는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즉 96년에 나이키가 아동노동 문제가 있었는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3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해결해 온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하게 하나의 이벤트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원칙과 실사와 그리고 개선 활동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